저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저랑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라고 뭐 했어요? 이제는 우리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국민 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 표현의 자유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자. 아, 어디- 노동신문 서울특파원이 있어? 있어! 지국이 없는데 어디? 있나봐. 정말? 뭐 간첩도 있으겠지. 뭐. 뭐 은혜 참 저쪽으로 우는 소리 해가지고 100만원짜리 내가 하나 받고 말았는데 내가 유독 100만원짜리를 받는 데는 여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즐기고 하시더라고만. 어디 보고 뭐 1년에 2번 200만원 얻어먹고 살아 밥 먹고 살아라고. 집중 좀 해. 제발. 제발. 대디끼에 집중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100%를 보장할 테니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다이나믹 코리아. 자, 뉴스가 너무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요거는 좀 기억해두고 가자. 요건 좀 알아두고 가자는 뉴스를 골라드리는 부친 뉴스 무리무리 브리핑. 빠밤. 네, 첫 번째 아이템 우리 정렬 기자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남북 3년 전 봄날은 다시 올 수 있을까? 3년 전. 아니 3년이 안 됐다고요? 그 도보다리 그러니까 기억나시죠? 그 파란색. 응? 왜? 파란색 맞죠? 파란색. 그 다리. 나 이거 왜 쓰고 있지? 야, 이게 3년이 됐다고? 그날 다들 뭐 했어요? 어디 있었어요? 저는 일했죠 그날. 뭔 일 지원, 했어요? 정치부 지원. 전 카페에 있었어요. 카페에서 이거 틀어놓고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계속. 그 아침에 판문점에서 나타날 때부터. 아니요, 그렇진 않죠.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이 판문점에서 나타날 때 그거 다들 이제 막 난 9시 뉴스 팀이었다. 맞아. 그때 듣고. 되게 그때 이슈가 됐던 게 이제 판문점 중간에서 선을 두고 38선 두고 이렇게 만나서 악수한 다음에 넘어갔잖아요. 맞아요. 네. 홍사분께서 깜짝 방북이라고. 저는 그때 그 프레스센터에 있어서 그 어. 저기 처음부터 새벽부터 쭉 다 봤는데 그때 새벽에 중계차 연결을 하는데 중계차요? 누가 프레스센터에서 제가 네. 이제 곧 여기 이제 뭐 역대급 실수를 했지. 원래 우리 중계차 원고 쓸 때 질문 쓰고 대답 쓰잖아. 그죠. 그 질문 1 앵커가 질문하면 대답을 제가 하고 있다가 질문 2까지 내가 읽어버렸어. 자문자다 시스템인가요? 일산 킨텍스의 프레스센터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장 연결해 봅니다. 정현욱 기자, 지금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킨텍스 제1전시장에 마련된 이곳 프레스센터는 이른 새벽부터 취재진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2000년과 2007년 정상회담 때 이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 마련됐던 프레스센터가 400석 규모였던 데 비해서 이 좌석은 2배, 면적은 7배 이상 커졌습니다. 이 무대 양옆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을 통해 회담의 전 과정이 실시간으로 중계될 예정입니다. 이 국내 언론뿐 아니라 네, 외신들 취재 열기도 대단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를 기준으로 36개국 360여 개 언론사 소속 2,900여 명의 취재진이 이 취재를 신청했습니다. 근데 그때 6시여갖고 아침 6시여서 다행히 아무도 못 봤겠지. 그랬는데 선배들이 하나씩 올 때마다 야 너! 영상으로 남아 있나요? 또 찾아보지 마요. 혹시나 있으면 혹시 있으면 있겠죠. 아, 그렇구나. 아니 뭐 워낙 긴장되는 근데 상황이고. 그날이 벌써 3년 전 오늘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참 격세지감이죠. 3년이나 지났을 수도 있고 또 이제 반대로 생각하면 3년밖에 안 지났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이 악화됐으니까 좀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는데 감회가 새롭다는 말은 좀 어폐가 있네요. 근데 이제 오늘 그런 현실을 반영하듯이 이게 묻힌 뉴스라고밖에 할 수 없을 만큼 이거 자체가 이제 관심이 뭐 완전 3주년 기념 행사도 정부에서 하지 않았고 청와대에서 그다음에 우리 뉴스에서도 거의 뭐 로컬 타임에 한 꼭지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뭐 이제는 6.25 전쟁만큼 옛날 얘기가 된 것 같아요. 3년밖에 안 됐는데 그 사이에 많은 일이 있었죠. 사실 그때 이제 남북은 괜찮았어. 근데 이제 남북 분위기 괜찮으면서 트럼프도 이제 뭐 전 대통령도 막 이렇게 싱가포르 회담했었죠. 이렇게 하다가 이제 회담도 하다가 이렇게 잘 되다가 갑자기 확 들어져가지고 이게 분위기가 확 다운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서로 이제 완전히 엇나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참 김여정도 막말하고 막 이러면서 이제 분위기가 싸해졌죠 갑자기. 네. 많이 쌓여졌죠. 네.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4.27 판문점 선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고 그날에 그러니까 봄날이라고 우리가 그때 표현했죠. 맞아요. 봄날이라는 한반도의 봄. 공연도 했었잖아 그때. 맞아. 그래서 그때 이제 뭐
유명한 어록도 많이 나왔죠. 뭐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뭐 이러고 맞네. 냉면을 가져왔다. 뭐 이러고. 아 그때는 참 뭐랄까 참 나라가 전체적으로 되게 그런 거에 대한 뭐랄까 기대감이 되게 막 컸었던 그런 그리고 기억이 이제 나요. 저녁 먹기 전에 이제 마무리 기자회견 할 때 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뭐 언론인들에게도 사의를 표한다 그랬고 그래서 완전 정상적인 정상처럼 보였죠. 그리고 이제 리설주 여사도 저녁 맞아요. 먹으러 오셨었고. 그 이제 그게 2018년에 이제 충격적인 사건이었고.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불과 한 달이죠. 5월 26일에 저녁에 발표가 됐잖아요. 오늘 정상회담 했다. 맞아요. 네. 2차 남북 정상회담이 한 달 만에 또 갑자기, 열렸었죠. 판문점에서 정상들끼리만. 그리고 또 한 달도 안 돼서 6월 12일에 더 충격적인 1차 북미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렸었고 그래서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가 9월에 개소했었고 정말 빠르게 맞아요. 남북 관계가 우리가 실화냐 맞아요. 할 실화냐? 만큼 급속하게 진전이 이루어지고 이제 파주의 땅값 오르고. 마침내 이제 그랬었어? 아, 그때 이제 올랐지. 그 옥류관 경기도점이 생긴다고. 아 진짜 실제로.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제 그 경기도에 제 2부지사가 있었거든요. 네. 통일 네. 쪽 사업하는. 그래서 저 일산에 아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도 사석에서 했었는데. 그리고 9월에 이제 3차 남북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이 평양으로 갔죠. 맞아요. 그래서 연설도 하고. 평양 시민들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핵을 포기했다는 얘기까지 선언적으로 하고 아 막 진짜 막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굉장히 빨리빨리 진행이 돼서 와 이러다 진짜 뭐 저 종전선언 나오고 뭐 저 했는데 이제 2019년 2월부터 망하기 시작했죠. 뭐 망했다는 게 이제 남북 관계 그 봄날로 가는 여정이 그러니까. 망했다는 뜻인데 2019년 그러니까 그 다음에죠. 2월 27일부터 28일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렸는데 이제 하노이 노딜이 이제 여기서 충격적으로 네. 그때 뭐 우리도 굉장히 그 두 정상회담이 끝나서 이제 어떤 기자회견을 할까 긴장 속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차 타고 서로 다 가버렸죠. 네. 그때 제일 많이 기자들이 했던 얘기가 정상끼리 만난다는 것 자체는 이미 모든 협상이 끝났다는 얘기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들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성공적으로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게 되게 낙관적인 그 전망이 많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근데 하긴 협상 구체적인 내용은 실무단에서 그러니까. 이미 다 마무리를 해놓으니까 사인만 네. 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제 톱다운 외교의 네. 뭔가 허상이기도 했죠. 네. 그러니까 그래 톱다운 외교라는 거는 정상들의 캐릭터에 의존했기 맞아요. 때문에 굉장히 트럼프라는 파격적인 즉흥적인 캐릭터가 거죠. 거기까지는 끌고 왔는데 이제 이게 실질적인 결과까지 그렇게 파격적으로 양보를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때까지도 희망을 좀 놓을 수 없었던 상황인 것이 넉 달 뒤인 6월 30일에 남북미 정상이 판문점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까지는 어릴 때 방공 교육을 받았잖아. 그렇죠. 초등학교 그래요? 때만 해도. 그러니까 교과서 전체가 몇 년생이야? 방공의 사상이 약간 기저에 깔려 있었어. 교련. 뭐 교련도 있었고 고등학생 때. 또리 장군. 그 뭐 미제 어쩌고 하는 그 북한의 어떤 선전 이런 것도 우리 방공 교육 받으면서 받고. 방공 포스터 그리고 방공 포스터 그랬죠. 크레파스로 막 포스터 뿔 물감으로 달린. 그랬지. 예? 포스터 물감 진한 거 있어요. 아 맞아 이거 진한 거 알파 포스터. 저는 일제로. 산불 조심 뭐 이런 거나 했는데 산불 산불 얘기 안 방공이라- 들어. 조심도 하긴 세상에. 했는데 산불보다는 방공 아이고야. 포스터 역시 저 때만은- 탱크 나오고 막 때까지도 그 웅변 학원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웅변학원. 그래서 뭐 제가 4살 때 다녔어요 웅변학원. 왜 다녀? 4살짜리가 네 무슨 살. 웅변을 해? 어렸을 때 조기교육 4살은 말도 제대로 성 못했는데. 맞으신 엄마. 근데 그 북한과 우리 정상이 만나는 것도 신기한데 미국 정상까지 셋이서 그것도 군사 분계선에서 만난다는 그 그림 자체가 되게 충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우리 저 대통령이 결렬된 이제 하노이 선언 뒤에 뭔가 북미 대화를 이끌어 가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우리가 굉장히 그 이벤트를 감동적으로 봤고 아무리 이벤트지만 저는 지금도 남북미 정상이 그렇게 손을 잡았다는 거는 대단히 중요한 상징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해요. 네. 그냥 껍데기뿐인 이벤트였을지라도 그는 반드시 있어야 할 우리의 여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했는데 그때까지는 그래도 이렇게
만났는데 뭐 좀 곧 뭐가 나오겠지. 되겠지. 하지만 이제 그때부터 파국으로 치달았죠. 그래서 뭐 쭉 뭐 아까 얘기했던 김여정 제1부부장의 막말까지 나오다가 급기야 이제 작년 6월에 가장 충격적인 사건 그 개성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그거 그때 너무 이제 모든 충격적이었어. 게 원점으로 돌아갔구나. 이 봄날은 저 폭발음 속에 묻혀버렸구나. 와장창. 네. 그리고 이제 뭐 9월에 연평도 실종 공무원이 이제 피격돼서 맞아요. 돌아가시고 뭐 굉장히 좀 그 뒤로 살벌하게 이게 막 사실 우리 김여정 부부장이 이제 그 전에 평창 올림픽 때부터 뭔가 남북 대화에 물꼬를 트는데 역할도 했고 굉장히 그 정상회담 때 모습도 친근했는데 너무나 원색적인 비난으로 우리 그러니까 언론사 그래서 그냥 남북 관계에 대한 뭐 전문적인 지식이 없이 그냥 이런 이벤트를 통해서 희망을 갖고 있는 국민들에게 굉장히 충격을 주는 인물이었어요. 맞아요. 굉장히 그 역할이 바뀌었어. 그래서 이제 막 올해 1월에는 뭐 당대회 기념 열병식에서 SLBM도 공개하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3년 전 봄날로 돌아갈 수 있을까? 대답은 당연히 기사에 안 나오죠. 그렇죠. 모르니까. 뭐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음에 NX테크님이 신기루만 쫓다가 바람 맞은 꼴이다. 4년 동안 몰빵한 결과가 이거냐 쯧쯧쯧 하면서 냉소적으로 보는 분도 계시고 그럼님은 상대가 상대를 안 하는데 이게 뭔 상황이냐 메아림 없는 외침일 뿐이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근데 또 좋게 보시는 분도 계셨어요. 뽐부의 시간게임님은 코리아 리스크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 이제 뭔가 되게 사이가 안 좋으면은 그만큼 우리나라의 경제적으로도 되게 피해가 많이 온다는 그런 거죠. 코리아 리스크가 국가와 국민에게 피해인데 당연히 남북 평화에 힘써야죠. 또 클리앙의 셀비가이님은 최소한 이전보다 낫지 않냐. 북핵 미사일이다, 뭐 핵발사, 핵실험이라 난리친 게 불과 3년 전인데 이제 그건 안 하지 않냐.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글쎄요. 근데 지금 북한이건 남한이건 지금 코로나 이거 시국 때문에 지금 이쪽에 신경 쓰고 자시고 할 지금 사실 그런 여력도 없어 보이긴 해요. 사실 뭐 당연히 외교부나 통일부는 뭐 알아서 또 자기 할 일 하고 계시겠지만은 뭔가 이제 국가의 어떤 이런 뭐 3년 뭐 기념식이나 이렇게 막 분위기 띄우고 이럴 분위기 아닌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 어쨌든 그때의 그 이벤트가 너무나 우리한테 강렬하게 왔었기 때문에 그만큼 또 그죠. 예, 즉 저는 그 기억이 상당히 평화의 동력이 될 거라고 희망을 해요. 왜냐하면 뭐 어쨌든 그 일이 있기 전보다는 전쟁이나 무력 충돌의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 건 우리가 부인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그 뒤로 요즘 다른 얘기인데 이제 마침 최근에 벌어진 일이라서 이게 최근에 김일성 회고록 논란이 좀 있었거든요. 그 김일성 회고록은 이제 북한에서 대외 선전용으로 출판을 한 건데 이거를 똑같이 이제 어떤 출판사에서 국내에 출판을 했어요. 그래서 24일인가요? 보수 단체에서 이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도 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날 교보문고에서는 판매 중단 방침을 밝혔고 그러니까 사실 말이 되냐? 보수 단체들도 좀 이제는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것이 뭐 이게 이제 결국은 이걸 판매하면 안 된다는 논리는 북한의 이적 그 출판물을 우리 이제 그 상업적으로 판매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목적은 결국 우리 남한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걸 읽으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읽으면 과연 김일성의 감화가 될까요? 당연히 안 되죠. 아니 저는 뭐 아시겠지만 저 석사 논문 썼잖아요. 네. 제 석사 논문 주제가 북한 이제 정치 관련된 거라서 제가 노동신문을 한 3년치를 다 읽었어요. 한 1000부가 넘지. 노동신문. 그거 보면은 진짜 판타지 소설이라니까. 뭐 이라크에서 녹아나는 미군들. 뭐 이런 식이야 제목이. 녹아나는. 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아 진짜로 멜팅 된다고. 멜팅. 그러니까 진짜로. 그러니까 죽는다는 걸 녹아난다라고 표현하나. 되게 서정적이네. 되게 좀 너무 좀 잔인하기도 하고. 보면은 여러분 혹시 보실 일 있으면 그 검찰청에 대검 바로 앞에 그 서울 도서관이 있잖아요. 가시면 국립중앙도서관. 네, 국립중앙도서관 거기에 그 노동신 몇십 년씩 다 있어요. 다 철해놨어. 그거 이제 가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렇게 봐야 돼요? 응? 이렇게 봐야 돼요? 그 묻혀야 돼. 아 죄송합니다. 이게 모두가 보는 건데 죄송합니다. 아무도 안 볼 것 같아 이제. 코로나 시국에는 안 봐야 되겠네. 아니 안 봐. 이게 넘기면은 제가 재밌었던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면 이게 내용 너무 재밌어요. 방송에 쓰려면 얘기하세요. 이게 쓸만하게 여러분 듣고 판단해 주세요. 내용 무슨 내용이 있냐면
서울 특파원으로부터의 편지가 와 있어. 어디서? 아 어디? 노동신문 서울특파원이 있어? 있어. 지국이 없는데 어디? 있나봐. 정말? 뭐 간접도 있겠지. 뭐. 그게 몇 년도예요? 그게 2009년 거. 왜냐면 2006년 제가 2006년 핵실험 가지고 썼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그건데 서울 특파원으로부터의 편지. 편지가 되게 나왔어. 2009년에 누구냐? 어딨냐? 누구야? 근데 내용이 뭐냐면 택시를 탄 거야. 딱 어디 갈 일 있어 택시를 탔는데 합승을 하재 누가. 네. 그 합승을 하게 된 거예요. 뭐 요즘에 합승 누가 해? 근데 그때만 해도 있었어요. 네. 근데 무슨 뭐 서울대 교수가 탄 거야. 그래가지고 서울대 교수가 탔는데 막 뉴스가 흘러나오는데 뭐 미국이 뭐 어디서 뭐 아프간에서 전쟁을 하고 뭐 전쟁을 하고 막 이런 얘기가 막 뭐에 전쟁하는 얘기가 나와. 그러더니 아 미국 놈들 때문에 걱정이라고 저런 깡패 새끼들 때문에 이 전 세계가 이렇게 다 문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서울 특파원 분이 이제 자기 이제 신분을 밝히지 않고 그래도 뭐 우리 뭐 남한 같은 경우에는 미국 놈들이 들어와서 더 걱정입니다. 뭐 그랬더니 갑자기 자 서울대 교수가 내릴 때가 됐어. 그랬더니 갑자기 택시 기사가 우리는 그래도 장군님이 계셔서 걱정 없지요 라고 웃었다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 진짜요? 서울 택시 기사가? 서울 택시 기사가 장군님이 계셔서 김정일 장군님이 계셔서 걱정 없지요 하하라고 했더니 서울대 교수가 그럼요 우리 민족에게는 핵이 있다고요 이러면서 내렸다는 거야. 그거를 이렇게 평양 택시 아니고요? 서울 택시. 서울 택시. 그 내가 이제 그 기사에서 보니까 네. 이건 내가 봤을 때 100% 뻥이거든. 모두가 다 내려왔을 수도 있지. 간첩이 많네 우리나라에는. 그러니까 얘도 3명이 다 간첩이었을 수도 있어. 모두가 다. 얘 3명이 다 간첩이었어. 자기들끼리 그래 판타지 소설을 쓴 거네. 그러니까 본인이 난 그거를 근데 서울 특파원이 썼는지도 모르겠어. 거기서 그냥 썼는지도 모르겠어. 전혀 팩트랑은 다른 거잖아요. 나 그걸 그때 보고 야 이거는 해리포터다. 거의 해리포터는 스펙타클하고 재밌잖아요. 그게 재밌었어요. 이게 더 스펙타클하지. 되게 깜짝 놀랐을 거야. 읽다가 서울 특파원에서 일단 깜짝 놀라고 그렇죠. 서울대 교수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근데 갑자기 택시 택시기사가 장군이라고 뒤에 했다고. 돌아보면서 우리는 김정일 장군님이 계시니까 걱정 없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예를 들어 노동신문 같은 거를 한국 우리 사람들이 보면 솔직히 바보가 아닌 이상 바보도 그게 안 믿어요. 이걸 보고 야 정말 북한 최고 김일성 최고 김정일 최고 그러겠습니까? 그건 너무 우리나라 사람들을 좀 무시하는 게 아닐까. 이게 세계와 더불어전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마침 이제 4.27 3주년에 이런 일이 있었고 이제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저랑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이거 뭐라고 뭐 했어요? 이제는 우리 또 시대 변화에 따라서 국민 의식도 높아졌기 때문에 네. 이제 표현의 자유를 더 적극적으로 보장하자. 뭐 이런 거 두려워할 필요 없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니까 좀 격세지감이긴 하죠. 이것도 뭐 그렇게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또 아니 반대? 이런 거를 보고 누가 이걸 믿고 뭐 이렇게 뭐 막 김일성 졸라 짱인 듯 뭐 이렇게 생각하겠나 싶다가도 실제로 우리나라 그 386이나 학생운동권에서 이른바 주사파라고 해서 실제로 북한 찬양하는 분도 많이 계셨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여기저기 많이 계신 건 사실이에요. 이걸 보고 진짜로 막 되게 북한에 대한 환상을 가졌던 되게 과잉된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도 뭐 엄연한 사실이긴 합니다. 아니 근데 386들이 그걸 읽었을 때는 이제 군사 독재 시절이었기 때문에 북한 체제를 더 뭔가 이상적으로 유화하는. 봤을 판단 착오를 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전두환보다 낫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 이제 70년대 80년대고 지금으로부터 40년 전이니까 그러니까 뭐 그때랑은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도 해요 또. 또 무슨 5.18 할 때 북한군이 내려왔다는 그런 지만원 씨 책보다는 저는 오히려 이게 덜 불건전하다고 봐요. 그런 적어도 이거는 재미는 좀 있어요. 김일성의 항일운동 과장된 판타지 같은 항일운동이 차라리 그런 헛소리보다 훨씬 낫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J.R.R. 톨킨의 판지의 제왕 시리즈를 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실화를 기반으로 하는 판타지 소설인 거지. 톨킨은 그 영문학계 굉장히 고전인데 그 되게 아무튼. 네 아무튼 네. 그 저는 1차 정상회담 때 그 프레스센터에서 되게 굉장히 기자로서 감동적이었거든요. 다들 마찬가지였을 텐데 그쵸. 이제 판문점에서 김정은이 등장하는 순간 외신 기자들이 막 다들 막 탄식하고 탄성을 지르고 박수치고 그리고 이제 둘이서
왔다 갔다 할 때 막 그 외신 기자들이 웃고 그러다 이제 또 들어가 갖고 뭐 멀다고 하면 안 되겠구나 해서 막 한국 기자들이 웃는데 외신 기자들이 왜 니네 왜 웃는 거야 이게 좀 뭐 그러고 그런 경험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 그때 그 출입증도 아직 갖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면 안 되겠구나. 2차 정상회담 때는 그때도 프레스센터에 그때는 DDP의 프레스센터가 있었는데 제가 그때 아침에 그 새벽에 출근하다가 아리랑 TV랑 인터뷰를 했거든요. 아리랑 TV. 기자님? 네, 정유럽 기자가? 내가 왜? 그- 아리랑 영어도 TV는 못하잖아. 아니 아리랑 TV 외신이 한국말로 아닌데? 하는데 이제 나중에 아리랑 TV를 보니까 영어로 내 말을 더빙을 했더라고. 더빙을. 그거 보고 싶다. 아 다 그렇게 나와요. 중국 드라마 같은 막 그런 느낌으로. 되게 그러니까 정상회담을 이렇게 기대하고 뭔가 이렇게 희망적으로 기다리는 한국의 기자로 이제 나왔었어. 그런 경험들이 있어서 저는 그 두 차례 정상회담이 이렇게 3년 전에 그땐 그랬지 이렇게 벌써부터 먼 과거로 회자되는 게 좀 서글프고 되게 안타까워요. 맞아요. 그래서 빨리 뭔가 좀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걸 저도 국민 한 사람으로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오늘이 그런 날이다. 이렇게 언론에 보도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모를 텐데 그런 날이다. 많은 분들 모르셨을 것 같아. 근데 얘네는 갑자기 이걸 왜 출판을 한 거야? 좀 그 이제 출판사 대표가 뭔가 상업적인 감각으로 한 것 같아. 이미 몇 년 전에 나왔었거든. 뭐 여러분 대학교 뭐 생활도서관에 가면 다 꽂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다음에 양장피님이 우리는 좋던 싫던 북한을 알아야 되는 어쩔 수 없다. 좀 잘 됐으면 좋겠다. 근데 맞는 많이 말씀이시긴 다르죠. 하죠. 이게 어떤 분들은 그냥 다 죽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또 계시겠지만 기왕이면 우리도 안 죽고 쟤네도 안 죽고 좀 해피하게 모두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다 들겠죠. 하지만 지금은 걔네나 우리나 지금 쉽지 않다 나라 하정이. 그래서 다음에 한번 이호영 기자 이 기사 쓴 이호영 기자 모시고 좀 남북 관계 한번 제대로 짚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 짚어볼 필요가 없을 것 같아. 짚을 게 없어서. 아니 허무해, 슬퍼. 뭐 계속 우리가 무슨 예측을 할 수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예전에 2000년대 전 고3 때였고 대학교 1학년 때였나요? 네. 그때 저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에 처음 갔을 때 그렇죠. 그렇게 뭔가 잘 나가다가 또 부시 대통령 들어오면서 확 그렇죠. 없던 일이 돼버렸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굉장히 미국 상황에 따라서 계속 이게 희망 2보 전진했다가 4보 후퇴하고. 바이든이 되게 일본 좋아하고 인권 따지고 뭐 이래가지고 바이든 친구요? 바이든 대통령이 형. 형이랄 것 같아. 트럼프는 형이라며. 트럼프는 근데 약간 트럼프는 좀 약간 호모자 하고 싶어요. 약간 호모제한 느낌 있어요. 약간 편한 느낌? 약간 편한 그런 동료 느낌 있는데 약간 동네 바보형인데 돈은 많은. 돈 많은 많은 잘 사주고 술 잘 사주고 근데 들을 건 별로 없고. 근데 그 재미는 있고 근데 바이든 형은 조금 멀게 느껴져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라고 하겠습니다. 뭐도 좋은 거야. 다음 달에 이제 한미 정상회담 하잖아요. 네. 5월 말에. 그때 좀 뭔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다음 아이템 갈게요. 우리 다음 아이템 우리 오기장 기자가 준비했죠? 어떤 아이템입니까? 기사 안 써도 유지되는 인터넷 언론 지자체 예산이 수익 모델이라는 4월 26일자 엄진아 기자의 기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자, 이거 여러분 안 보신 분 있으면 나중에 한번 보세요. 이거 정말 기상천외, 상승초월. 그러니까 이거는 맞아. 기사보다는 그 질문하는 기자들 큐 그거를 통째로 한 전체 보면 한 30분 정도 되거든요. 그걸 1.5 보시는 게 1.5배속으로 보면 돼. 1.5배속 보라고 하지 말라니까. 자, 기자 어떤 아이템입니까?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저널리즘 토크쇼 제2의 시즌 2 격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질문하는 기자들 큐에서 이 언론 환경에 대한 기형적인 언론 환경에 대한 취재를 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인터넷 언론이 너무 우후죽순 많잖아요. 이게 지금 몇 개가 있지? 지금 9,200개가 넘거든요. 9,200개 인터넷 신문이? 언론이 네. 인터넷 언론만. 너무 많은 거예요. 실화냐? 근데 어떻게 우리가 아는 언론사 이름들은 다 손에 꼽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은 언론이 이 등록이 돼 있을까 해서 기자가 직접 언론사를 차려봤어요. 맞아, 실제로 찾았어요. 실제로 차렸고 그게 아직도 유지가 되고 있어서 보도 이후에도 제가 오늘 또 들어가서 봤는데 댓글 달았어? 그게 아직 도메인이 살아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거나 그 핵심은 이제
언론사를 이제 창간을 하려면 지자체에다 등록을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구비 서류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우편으로 접수를 하거나 해서 그 기자 한 3일 만에 나와요. 그게 그러니까 등록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창간이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홈페이지도 만들고 이제 기사도 올리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요 홈페이지를 언론사 전문 그 홈페이지 제작하는 업체가 있어요. 아, 따로 네, 그래서 포털에다가 견적 내주고 이렇게. 포털에다가 언론사 홈페이지 제작 이렇게 치면은 업체가 쫙 나와요. 오. 쫙 나오는데 이 선배가 취재한 거는 뭐냐면 염진아 기자가 취재한 거는 그 홈페이지만 만들어주는 차원이 아니더라. 홈페이지도 만들어주고 그 회사에 제휴된 언론사들 이렇게 쭉쭉 해서 이 품앗이로 기사를 다 공유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공유를 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언론사를 창간했어. 근데 나는 기자가 한 명도 없어요. 나 혼자야. 네, 혼자예요. 근데 그 제휴된 언론사들에서 조금씩 기사를 올릴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올라온 기사가 마치 우리 언론사에서 쓴 것처럼 기사를 생산한 것처럼 기사가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80개 정도씩. 아니 제 친구들이랑 우스갯소리로 우리 정말 어디 못 붙으면은 우리끼리 언론사를 만들자라는 얘기 진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미 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미 그렇게 9천 그 중에서는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소규모지만 그 안 해도 되는 언론도 있잖아. 있는데 쿠션 괜히 넣지. 아니 근데 돈이 얼마나 들어요? 그 견적이? 이 견적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20만 원. 20만 나오나? 원. 20만 원. 아, 엄청 싸다. 1년에 얼마 들이면은 뭐 꾸준히 66만 원 뭐 이렇게 들이면은 수익 계속 난다. 뭐 이런 식으로. 처음 만든 건 20만 원 맞죠? 네. 아, 처음 만든 건 20만 원이구나. 그럼 20만 원이면 여러분도 창간을 할 수 있네요. 여러분도 기레기라고 욕을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도 20만 원 내면 그때부터는 기레기 욕하면 괜히 내가 기분 나빠져. 기레기 정도 사주지 거의. 그쵸, 사주. 이거 제가 이 홈페이지 창간한 언론사 가짜 언론사 좋은 뉴스 Q라는 제목인데 그거를 이제 검색하니까 사실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거 아직 살아 있을라나 싶어가지고 도메인 영어로 한번 쳐봤어요. 그때 그게 나오더라고. 좋은 뉴스 Q가. 근데 지금 오늘 27일이잖아요. 오늘도 기사가 엄청 올라와 있어요. 잘 나가네. 잘 나가네. 네. 그러니까 이게 요 다음 댓글 독후 댓글 우리 정리혁 씨. 덕후의 익명으로요. 와, 말 그대로 놀면서 돈 버네. 돈 버는 게 제일 쉬웠어요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기사는 남이 올려줘. 네. 그래서 그럼 본인은 뭐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하는 발행인으로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진짜 영향력을 놀랐던 쌓아가는 게 거죠. 그 카테고리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스포츠, 연애, 정치, 사회 다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거는 막 단독 기사도 있고 인턴 기자도 되게 많고 그리고 막 없는데. 네, 그 기획 보도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발생 그냥 보도 자료만 쓰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기획한 기사들도 다 공유를 하고 그리고 그 왜 보통 뭐 유명한 사람들 이름 걸어갖고 무슨 칼럼 이런 식으로 해서 연재도 하잖아요. 다 올라오고. 그런 것도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 이게 번역도 지원해준다. 그래서 일본어, 중국어, 뭐 영어 이렇게 아니 근데 난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이걸 왜 만드냐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돈이 되냐 이게. 핵심이 이제 이윤 때문에 한다는 건데 대표적인 게 광고비예요. 예를 들면 이런 인터넷 언론사들이 그 보도 자료를 하나 그냥 받아 써준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홍보성 기사를 노출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노출을 해주는데 건당 뭐 한 몇십만 원 이런 식으로 하고 지자체에서 홍보성 예산으로 또 잡혀 있는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지자체들도 우리 왜 그때 경찰에서 이 홍보 점수 매긴다는 뭐 그런 얘기 했었지만 지자체도 장난 아니거든요. 정부 그 공공기관에서 또 그 소통 평가 점수 이런 거를 언론에 얼마나 기사가 노출됐느냐 이런 걸로 보니까 지자체에서도 뭐 건당 10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비를 집행을 해주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가 20만 원 들여서 언론사를 만들어서 사주가 된 다음에 지자체에서 나오는 보도 자료를 내가 받아가지고 그걸 홍보해준다는 명목으로 기사를 올려주면 네. 100만 원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그쵸. 개꿀인데? 그러니까 개꿀이죠. 완벽한 정말
수입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언론사 하나 차리는 게. 아니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닐 거 아니에요. 지자체에서 그런 게 대단. 여러분, 그러니까 안 하면 바보 이런 건가? 뭔가 듣고 보면 네. 내가 이거 기사도 봤는데 보고 나니까 안 한 게 바본가?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이게 뭔가 이게. 근데 저는 사실 KBS 들어오기 전에 제가 작은 언론사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런 이제 작은 매체에 있다 보니까 이런 인터넷으로 창간한 언론이나 정말 그 바이라인, 그러니까 바이라인 없이 생산되는 무가지라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뭐 기자가 없어가지고 한 사람이 그냥 여러 개 기사 써서 주간지로 내고 막 하는 그런 소규모 언론사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제가 거기 있어 보니까 그 김비치라 선배가 너 KBS 기자 나도 됐어 너도 해봐라고 해서 거기 그만두고 나온 것도 있었지만 그 이면에는 그런 생각도 사실 있었던 게 아니 내가 솔직히 지금 나이에 도전해보고 안 돼도 이 바닥은 밥 벌어먹고 살 수는 있겠구나. 그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 그 광고를 집행을 해주려는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언론사들의 가장 큰 무기가 뭐예요? 조지는 거. 남 잘 되게 할 수는 없어도 그렇지, 쫓되게 할 수는 있다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협박 몇 번 하면서 광고비 따내고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정말 비일비재한데 이거를 이제 조직적이라기보다는 어떤 중간 유통상 홈페이지까지 만들어주고 중간에서 그 뭔가 서버처럼 이거를 기사를 다 모아가지고 또 쏴주고 이런 식의 구조가 형성된 거는 이걸 보고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거기서 거기 발행인 직접 통화하니까 그렇게 얘기해요. 그냥 쓰신 기사만큼 그냥 올리시면 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다른 기사를 좀 공유하시는지. 많은 언론사들이 그렇게 운영하시지 않으신가요? 기자분이라서 아시겠지만 한 기자가 뭐 하루에 쓸 수 있는 기사는 한계가 있잖아요. 타사를 하나 운영하는데 그 기사를 쓴 만큼만 올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보통 쓴 만큼만 올리는 언론사가 더 많죠. 그런가요? 이것도 이윤을 얻기 위해서 운영되는 업체이다 보니까 법적으로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이런 것도 없는 것 같고요. 네. 제가 좀 불쾌하거든요. 제가 더 요청 안 하고 싶은데 당당하게 얘기를 당당하게 하더라고요. 얘기를 이런 식으로 차린 언론사에 이제 기자가 직접 찾아가가지고 아니 이렇게 기자가 없는데 기사를 이렇게 여러 명이서 공유해서 써도 되냐고 하니까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기사의 양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이러면서 이걸 공유하는 게 마치 당연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기 덕후 댓글 우리 작가님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덕후 다음. 다음에 페노미넌님이 개나 소나 인터넷 신문 만들겠다고 하면 지자체는 그냥 허가를 내주는구나. 게다가 국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으로 지원도 해주고 판타스틱하네. 핑크리님이 지자체에서 언론사에 들어가는 광고비가 어마어마하다. 그거 줄이면 자연스럽게 정리된다. 생각해보니까 이거 진짜 세금이네. 그러니까 지자체 예산은 어디 등장하는 거야 이 이야기에서? 그러니까 이게 일반 그냥 기업에서 해주는 광고뿐만 아니라 지자체에서 홍보성 예산으로 잡혀 있는 것도 있으니까 이제 그 지자체에서 광고까지 흡수한다고? 지자체에서 뭔가 그 정책 홍보 같은 걸 하면서 광고비로 이제 집행을 한다는 거죠. 보도 자료를 내고. 여러분 뭐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전체 일반지에다 광고가 나가네. 올해 마지막인데 뭐 하나 주세요. 큰 거 말고. 저희가 드렸으면 좋겠는데 올해는 저희가 예산이 없고요. 저는 상반기 한번 하반기 한번 이렇게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보고 이거 1년에 돈 받아보라면 한집 값이지.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이게 지금 많은 게라 사람을 갖다 갖고 노는 것도 아니고. 다른데 천만 광고 330, 220 다 줬잖아요. 그때도 뭐 은혜 참 저쪽으로 우는 소리 해가지고 100만원짜리 내가 하나 받고 말았는데 내가 유독 100만원짜리를 받는 데는 여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즐긴 좀 하시더라고만. 어디 보고 뭐 1년에 두 번 200만원 얻어먹고 살아, 밥 먹고 살아라고? 그건 내 기분 나쁘지.
제가 올해 안 받는, 올 12월 달에 안 받는 대신에 분기별로 220을 주든지 320을, 330을 주든지 약속하면 제가 올해 그냥 넘어갈게요. 아이고 분기별로 그저 이래 시험 너무 셉니다. 올해는 광고를 안 드렸으니까 그래. 올해 뭐 줬습니까? 광고 2건 드렸다 아닙니까? 아따야 참 깨트지게 좋다. 깡패야. 뜻따지게 줬다. 와 진짜. 어떠십니까 보시니? 이거 뭐 완전히 뭐 이렇게 뻔뻔하지? 광고를 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막 그 광고는 원래 좀 광고 다 주가 값 아니에요? 전 보면서 무서웠어요. 막 공포스러웠어. 왜요? 뭐 나야 운이 좋아서 KBS에 왔지만 그래. 나도 똑같은 생각했어. 내가 만약에 광고를 이렇게 따와야 되는 언론사에 갔다면 나도 이렇게 했을까? 좀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것 같은데 뭔가 이런 선배들이랑 지냈을 거 아니야. 나 배 터지게 줬다. 어? 그렇게 했을까? 나 너무 뭐랄까 정말 저는 운이 좋아서 맞아요. 정말 광고와 걱정 없는 언론사에 와서 정말 이런 거에 대해서 편하게 쉽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남의 인생이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지만 만약에 내가 이 위치이거나 내가 이래야만 하는 언론사에 어쩔 수 없이 들어가서 일을 해야 했다고 하면 나도 하기 싫으면서 억지로 하면서도 뭔가 나 나름대로 뭔가 합리화를 자꾸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 또 KBS 같은 데서 나를 또 조지면 또 기분 상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막 들면서 무섭더라고. 아니 그럼 내가 뭐가 돼? 그렇게 얘기하면 왜? 내가 앞에 심하네 막 이랬는데 근데 이번에 좀 심했어. 근데 이건 아마 되게 일부겠죠. 얼마나 더 뻔뻔하게만 욕을 하겠어. 근데 이제 저게 일부가 아니라 대다수일걸요? 보기에는 뭐 근거 없이 협박하는 것 같지만 아무리 이름 없는 언론사도 그 공무원 하나 만약에 타겟으로 하고 기사를 쓴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구설수를 만들어낼 수 있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사실 웃긴 협박은 아닐 거예요. 맞아요. 근데 저는 우리도 운이 좋아서 이렇게 큰 언론사에 왔다고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우리는 안 그런가? 그런 생각. 그러니까 언론사의 몸집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서로 분업이 너무 잘 분명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티가 안 날 뿐이지 아닌가? 이런 생각 있잖아요. 네. 언론으로서의 힘은 엄청 많이 휘두르겠죠.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생각해 보면 이런 얘기 예전에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옛날에 뭐 위에서 막 오더도 했어요. 아이템 오더. 그러니까 뭘 찾아와라. 어느 기업 조질 거 찾아와라. 이런 식의 그런 적도 나는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없어서. 나는 예전에 조지는 걸 찾아보라고 했잖아. 고대는. 그것도 있었고 그리고 이게 기사 저기 뭐지? 기업이 나가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예전에 조질 거 찾아오라고 사회부 기자들한테 네 그래서 막 한동안 거기 수소문하고 조질 거 없나 이런 거 찾아보고 다녔어요. 나도 그때 취재하고 그랬었어. 그러니까 그거랑 이거는 뭐가 그렇게 다르지? 뭐 이런 본질적으로는 진짜 언론의 힘을 남용한다는 데 대해서는 똑같죠. 그래서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다음에 티켓님이 어제 오늘 얘기도 아니고 뻔한 거 알고 있었으면서 같은 기자라고 보도 안 했던 거잖아. 비단 인터넷 신문사만 문제일까? 까짓거님이 똑같은 기사 내용을 수십 개의 언론이 기사로 마구 올리고 있다. 이거야말로 기레기 양성수 아니냐. 허가제를 바꾸고 99% 폐간시켜라라고 하시는데 여기 기사 보면 그런 거 나와요. 대형 언론사는 덜하냐 그러니까 기성 언론은 2천, 3천을 달라고 한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아예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200, 300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2천, 3천을 달라고 한다는 거야. 죄송합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그죠? 이러면 또 웃는다고 또 이제 너무 황당해서 웃음이 나고 너무 어이가 없고 허탈하고 화가 나서 웃는 건데 2천, 3천 달라고 하는데 뭐 이런 일이 너무 많죠. 근데 저 이 기사에서 재밌었던 거는 그거예요. 여러분도 쉽게 기레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년에 거의 1억 좀 안 되게 버는 업체가 많더라고요. 몇 천씩은 그냥 버나 봐. 아무튼 새로운 수익 모델이네요. 이제는 새롭지도 않지만 몇천 개가 생겼다고 하니까 작년에만 700개? 작년에만 700개. 코로나 시국 2020년 작년에만 700개가 생겼대요. 새로 인터넷 언론이. 그러니까 이게 되는 시장인가 봐. 아직까지도 블루오션인가? 사실 근데 본인은 할 일이 없잖아. 만들어놓고 이게 기사가 올라오는데 2021년 이번에 엄진아 기자가 며칠 전에
이거를 언론을 만들었는데 2018년 기사부터 있대요. 맞아요. 마치 굉장히 오래전에 만들어진 언론사인 것처럼. 근데 거기 광고가 붙고 막 음. 대단합니다. 이게 소일거리로 쏠쏠한가 부업으로. 여러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제 어디 가서 또 프로필에 하나 쓰겠죠. 어디 대표. 그렇죠. 명함에 막 명함에 그쵸. 발행인 뭐 이렇게 언론사라고 하면 있어 보이니까. 아무튼 이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참. 이게 참고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가 언론사에 집행한 광고비 금액이 2,795억이래요. 2,795억 광고비로만. 근데 이게 우리 지금 코로나 백신 맞아야 된다고 막 이렇게 하시잖아요. 수급도 뭐 이렇게 제대로 못하니 뭐 이런 비판 많이 하시는데 코로나 백신 접종을 1,116만 회 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다 세금이잖아요. 근데 그런 이게 이제 인터넷 언론사들한테 쓰이는 거죠. 언론인데 한 10년 전까지는 이제 지면 신문사들이 이제 지역 신문사들 중에서도 되게 군소 언론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근무했던 전남 순천에도 그런 언론사 기자분들 보통 주재 기자라고 하는데 나이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인데 그렇죠. 그때도 이제 그분들은 어쨌든 발로 뛰어요. 신문 지면이니까 기사를 채워야 되니까. 그럼 이제 어쨌든 뭐 지방에 뭐 동정 보도라도 본인이 기사를 쓴다고 취재를 해서 그런 최소한의 언론의 기능은 했어요 일단. 근데 이제 그때 그 기자 선배가 그 뭐 식사 자리에서 뭐 자랑처럼 그러니까 담배 인상공사가 민영화되기 전에는 담배 인상공사에 그냥 점심 먹고 가서 트렁크 열어놓고 안에 들어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오면 트렁크에 담배를 몇 보루 이렇게 줬대요. 어쨌든 발로는 뛰었잖아. 이제 웃는 게 좋아서 웃는 게 아닙니다. 진짜 어이가 없어 웃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그런 최소한의 노력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있어요. 이제 기자들이 뭐 뜯어먹는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뜯어먹는 것도 실력이 있어야 뜯어먹는다고. 취재를 잘해가지고 진짜 그 군수나 시장이나 진짜 아픈 거를 쥐고 있으면은 시원하게.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의 언론의 기능은 했다고. 근데 이제 이게 인터넷으로 올라오면서 완전히 이건 이제 깡패짓인 거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돈을 벌고 세금을 앉아서 협박해서 뜯어먹는 거니까. 제 생각에도 그래서 좀 허가제에 가야 되지 않나? 이건 너무한 것 같아. 근데 항상 등장하는 거 있잖아요. 뭐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렇죠. 우리가 언론의 자유가 그러니까 있죠. 표현을 하라고. 기사를 쓰라고. 국내 9,000개? 9,000여 개 언론 여러분. 네, 언론 23개가 야 진짜 뭔가 가슴이 웅장해진다. 뭔가 동료가 늘어난 느낌이야. 9,000여 개 우리 언론인 동지 여러분. 예, 앞으로 좋은 기사 많이 표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놀지 마시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방송도 이렇게 촬영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대들기는요 네. 매주 수목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을 통해서 업로드됩니다.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다면 좋아요 버튼을, 대들기 소식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고생하셨습니다.